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금요일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 주요 정치, 경제 이슈를 깊이 있고 균형 있게 정확하게 짚어보는 방송이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 박원석 전 의원님, 제 왼쪽에 노영희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전문 주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외교 문제를 좀 토론해 보겠습니다. 외교 문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방문, 옵저버작이긴 하지만 나토 방문에서 여러 가지 이 해프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죠. 첫 나토 방문 성과를 좀 짚어보고요.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좀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걸 또 한 번씩 깊이 있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방문 이제 끝나서 귀국길에 지금 오르신 거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명암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 좀 먼저 오프닝 하시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외교 무대 첫 선을 보이셨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평가하는 입장들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전략적 명확성으로 바꾼 외교 성과 사례였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는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과연 그게 올바른 이런 외교의 모습일까, 과연 그게 좋은 것인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당장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특히 지금 반발하고 나서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나토와 같이 이렇게 명확하고 성격이 분명하고 이 군사적으로 사실 민감한 부분, 특히 현재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거기를 첫 번째 무대로 삼으면서까지 이렇게 명확성을 거기에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사실은 회원국도 아닌 상황인데 옵저버 자격으로 거기에 참석해서 본인이 원하던 그런 외교 성과라고 하는 것하고 좀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오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됐을까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네, 말하면.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상당히 외줄타기라거나 줄타기하는데 위험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다라고 하는 암시가 만약에 깔려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또 더더욱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의전 관련해서도 말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미숙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께서 처음부터 좀 세게 나오셨어요, 그죠? 어떻게 약하게 한 건데? 그래도 어쨌든 네. 우리가 다자외교 우리가 꼭 원해서 참석한 건 아니잖아요. 초청받았기 때문에 간 것이고 또 초청받았는데 우리는 거기 우리 모호하게 해야 되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성과를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조금 균형 있는 시각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원석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 국가로 참여한 게 일종의 외교적 시험대와 같은 이제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의 서막을 여는 회의 같은 맞아요. 그런 그건 정말 의미를 그런 갖고 것 같아요.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냉전 이후의 국제 질서는 세계화의 시대였습니다. 장벽이 없는 그런 세계가 열렸던 거죠. 근데 이게 다시 이제 장벽이 있는, 그러니까 프리드만의 표현에 따르면 이 세계화 시대의 세계는 그야말로 플랫 월드, 평평한 세계였고, 이념, 국경 이런 걸 초래해서 자유무역이라는 가치하에 모든 나라들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그런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그런 세계였다면 최근의 국제 질서는 다시 장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념에 따른 장벽, 또 지정학에 따른 장벽, 이런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패권 경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제 장벽이 있는 세계, 월드죠.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데 그 전환의 서막을 여는 그 회의가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그 나토가 전략 개념이라는 문서를 10년에 한 번씩 채택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신전략 개념이라는 문서를 채택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죠. 이게 네. 이제 나토 창설 이후에 8번째 채택된 전략 개념인데 그 전략 개념에 보면 가장 어떤 눈에 두드러지게 새로워진 점이 중국의 부상을 구조적 도전으로 평가를 했어요. 예. 그걸 이제 구조적 도전이라고 평가할 거냐, 구조적 위협이라고 평가할 거냐를 둘러싸고 이를테면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하고 상대적으로 중국하고 좀 친화력이 있는 그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하고 피 터지게 논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구조적 도전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러시아의 위협이 갈수록 커져가는데 나토는 그거에 이제 맞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 기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의 친구는 적이라고 지금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고 있으니까 중국도 적이다. 이제 이런 논리에 기초해서 그걸 구조적 도전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나토는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대서양 연안 국가들 간의 집단 안보 체제인데 왜 이게 동아시아에 있는 중국을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 결국 이게 나토의 전략 개념을 지정학적으로 유럽을 넘어서서 동아시아까지 확장하는 거 아니냐?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장벽이 있는 세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핵심적인 그런 어떤 그 전략 개념으로 나토가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고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이제 우리 지정학적 현실에서 보면 지금 중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네네네네. 그렇고 어쨌든 대외 교역의 30%를 중국하고 하고 있고 우리 핵심 수입 물품의 75%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 사드 배치 때 또 우리가 경제 제재도 한번 경험을 경험했죠. 네. 해봤고 그런 면에서 우리로서는 시험대와 같은 그런 외교 무대였는데 때문에 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네. 안 갈 수는 없어요. 초청하는데 안 가면 다른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다른 네, 시그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 가긴 가는데 갔는데 너무 능동적으로 거기서 액션을 하거나 아. 메시지를 내거나 플레이를 하면 안 됐다. 근데 몇몇 대목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특히 대통령이 그 청와대 외교안보 이 안보실 차장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중국 견제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다. 네. 다만 이제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주주의와 인권과 민주주의 그런 어떤 가치에 연대하고 그런 나라들과 이제 외교적인 어떤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왔다. 거기까지는 좋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다음은 윤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이번에 마드리드의 나토 정상회의는 우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나토의 신전략 개념이 만나는 장이다. 저는 대한민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그거 미국의 전략 구상이거든요. 이거 미국하고 약간 자아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 주제 넘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예. 최상목 경제수석이 중간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중국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 수출 20년 호황은 끝났다.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속내가 그렇다는 거는 저도 뭐 이해하고 네.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것도 이해하는데 그런 속내까지 거기서 브리핑을 할 필요가 있나요? 예. 그런 면에서 과유불급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하나만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 아까부터 이제 초청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 자꾸 하시잖아요. 하셨잖아요. 예, 예. 저도 했고 우리 네, 저 두 분 다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셨고. 네.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을 받은 그 예, 경위와 파트너로. 관련해서 네네네. 옵저버 자격 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파트너라고 예, 해서 예, 아시아 예. 파트너라고 네, 근데 했죠. 어쨌든 예. 그 경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첫 네. 번째로는 어떤 얘기가? 그러니까는 뭐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네. 예민한 시기에 부득불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일단 첫 번째 뭐 안 갈 수도 말씀드리고 있었다. 안 가는 취지였는데 선택을 취지였는데 그런 얘기인가요? 이제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일단 저는 전제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고 치더라도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그런 행보를 하는 것은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기 예, 때문에 예, 예.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데 아까 전적으로 동의하는 분 중에 부분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세계 질서가 지금 엄청 재편되고 있다 하는 거. 특히 이제 여러 차례 거기서도 강조됐지만 가치 중심으로 그렇죠? 가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뭐 냉전 시대에서 탈냉전으로 갔다가 이제는 가치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그 물론 이제 뭐 미국의 이익이 우선되는 거겠죠. 미국이 주창하는 그런 질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치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할 때 거기서 여러 차례 나왔지만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 동맹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토에 가서 어떤 인도 태평양적 파트너로 이렇게 우리가 뭐 나토에서 뭐 사실 우리의 어떤 국익이나 우리의 어떤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문제는 사실은 이번 나토 회의에서는 별로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죠. 네. 그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뭐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하는데 그걸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그건 우리가 터키가- 승인하는 것도 아니었죠. 사실은. 그렇죠. 네. 우리는 사실은 거기에 네. 뭐 이유의 중심이 아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우리의 그 가장 핵심적인 거 이걸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거기 참석하면서 혹시라도 두 분 다 이제 비판적인 시각, 너무 적극적인 걸 보일 필요는 없었는데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거기 참여하면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이런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금 뭐 성과는 없었는가 하는 부분 먼저 좀 잠깐 네. 얘기해 볼까요? 아니 근데 제가 자꾸 사회자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조금 걸려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네네. 물론 당연히 가치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가치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기까지는 오케이가 되는데요. 네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진다를 꼭 내보여야 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이 상황에서 당장. 네. 우리가 나토 간다 만다 했을 때부터 국내에서 되게 반대하는 여론들도 많았었단 네.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떠한 종류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것을 굳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가서 복잡하게 사람들에게 뭔가 표방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네. 이제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근데 만약에 제 안 말씀은 갔다면, 그러니까, 안 갔다면, 네네. 만약 안 갔다면 네, 안 갔다면 어떤 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니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국내에서도 반대론이 있었고 네. 중국도 반대했죠. 네. 그죠? 중국도 근데 굉장히 우리가 안 반대했는데 간다고 해서 미국이나 그런 뭐 우호적이었던 나라들에서 한국은 그러면 중국을 선택했네, 한국은 뭐 러시아를 선택했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모르죠 그거예요. 이제 모르는데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갔으니까 그죠? 일단 가서 참석을 했으니까 우리가 뭐 좀 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시기 전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기 전이라면 이런저런 반대가 낼 수도 있고 실제로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자꾸 것들이 갔어야 그죠? 된다는 그래서 전제에 말씀하시니까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은 네. 참석했으니까 그죠? 참석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평가할 때 어떤 우리가 거기 참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없었는가 하는 것만 좀 짚어보자 잠깐 이란 얘기죠. 예. 일단 저는 뭐 갔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안 갈 수 없었을 거고 문재인 정부라도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 질서나 외교라는 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죠. 다면적인 게 한두 있는 가지 것이고. 판단만 네. 가지고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초청한 대상국들이 한국, 호주, 일본이란 말이에요. 네. 왜 여기를 초청했을까요? 이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나토 질서를 이식하려는 거예요. 네. 그게 미국의 장기적인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이고. 전략이거든요. 네. 그 핵심 대상국들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뭐 그걸 거부하거나 다른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이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한미일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 의제는 북핵 위협일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 어쨌든 한미일 공조를 재확인하고 또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 이후든가 처음 열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죠 4년 9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고. 그거는 뭐 나름 어쨌든 이번에 네. 그 나토 정상회의의 본 세션은 아니었었지만 우리로서는 지금 북한의 위협이 고강도 위협이 갈수록 이렇게 커져가는 상황에서 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자리라고 보고 다만 아쉬운 대목은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느냐. 지금 일본하고 이렇게 외교적으로 꽉 막혀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안 됐어요. 일본도 여전히 소극적이고 일본이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죠. 7월 10일 날. 그러니까 네. 국내 이해관계로 봤을 때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 게 자민당 입장에서 그다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봐서 안 한 것 같고 국내 반대 여론이 높으니까. 네, 여전히 의식할 또 수밖에 일본이 없다는 얘기죠. 뻣뻣해요. 예. 그래서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그거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네. 이제 그런 과정을 다시 밟는다면 뭐 지금 관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치게 저 자세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하나 네. 어쨌든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뭐그 일본 총리하고 이런저런 비공식적인 접촉을 해서 서로 간의 안면을 익혀뒀고 이후에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놨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이번 회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성과라고 보고요. 예. 뭐 자꾸 이제 세일즈 외교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토 세션의 본 목적이 그게 아닐 뿐더러 그렇죠. 이번에는 뭐 그런 게 거기 문제가 참석한 아니고. 네. 정상들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이 나토 정상회의 의제 때문만이라도 그거 게다가 이제 10분 15분 만나가지고 얼굴 익히는 정도 기내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얼굴 익히는 정도 그렇죠. 네. 거기서 뭐 대단한 세일즈 외교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통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정부가 성과를 자랑합니다. 어디하고 얼마 계약했고 어디하고 뭐 하기로 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세일즈를 하고 싶었겠으나 다른 나라의 정상들은 들은 거죠. 뭐 그런 게 있냐. 뭐 그 정도였을 거라고 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당면한 북핵 위협 문제에 대한 어쨌든 이 한미일 공조를 재확인하고 네.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고강도 제재 얘기를 하면서 그 제이크 설리반이
그 마드리드로 가는 기내에서 금융 제재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제닛 옐런이 곧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할 수 있는 금융 제재가 뭘까? 이미 유엔 제재를 하고 있고 미국의 네. 독자 제재를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뭐 뻔하잖아요.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일 것 같아요. 네.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중국에 대해서. 근데 과연 그게 지금 우리의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에 있어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그거는 우려 반, 뭐 걱정 반 그런 상황입니다. 우려나 걱정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100% 걱정인 거니까 네. 100% 걱정인 상황이고. 아니 정말 그래요, 사실은 그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4년 9개월 만에 열렸다. 그런 점에서는 뭐 한미일 공조 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그런 기조가 좀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한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이루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참여연 일본 참여 선거가 지나고 나면 그래도 이제 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초석 같은 거 두었다 이런 것이고. 자,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우려 반 걱정 반 하셨어요. 우려 반 걱정 반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 저 노영희 변호사님 보시면 아까 또 여러 차례 그런 말씀하셨는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실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한미 공조를 튼튼히 하면 할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우려 반 걱정 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정말 걱정돼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너무 노골적인 발언을 좀 네, 하셨죠.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도 계속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중국을 다 싫어해. 뭐 네, 이렇게. 그런 얘기. 그러니까 되게 네. 조금 경계심 없이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자리에 오르실 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는 없었을 것이라 그때는 생각하지만. 후보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예. 이번에 나토 가셔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하잖아요. 이제 뭐 그건 끝났다, 호황은 끝났다, 이런 말을 사실 할 필요가 정말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왜 그렇게 성급하게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굳이 우리들한테 별로 득이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거기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에서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중국인 뭐 우려를 계속 표했죠. 그럼요. 네.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뭐 뻔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러면 그냥 소극적으로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러 가지 안 해도 될 말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드는 건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네. 앞으로도 이런 행보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지금 이 뭐 기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국내 경제가 안 좋은 게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중국이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그 야망을 많이 더 드러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감추지 않고 있죠, 지금. 네, 그런데 과연 미국하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엄청난 동맹 관계를 바깥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미국이 그러면 대한민국 너네는 정말 내가 열심히 정말 도와주고 너네를 위해서 띄워줄게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중국하고도 좀 잘 할 수 있고 이런 양쪽의 라인을 잘 만들어서 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보관이나 어떤 대안 같은 거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이 저는 매우 우려스럽고, 이번에 이제 한일회담 관련해서도 사실은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보게 되면 니네가 잘하면 우리가 조금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라는 취지의 행동은 보였다고 보지만 네. 실제 그 원인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뭐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항상 먼저 손을 내밀면서 뭔가 아무런 거 얻지 못하고 내 속내만 먼저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게 좋은가? 네. 이런 게 좀 걱정스러워요. 기본적으로 다 중국과의 관계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긴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걸 누군가 먼저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네, 네.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 뭐 좀 우리가 속내를 다 감추면서 뭔가 좀 이렇게 우리 얻을 걸 실리를 챙기면서 속내는 감췄으면 좀 좋겠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두 분 다 말씀하신 속내를 너무 빨리 드러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그 국가 위상이나 국력이 옛날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중견 국가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외교도 중견 국가다운 그런 외교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외교에 있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익을 중심에 놓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외교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저는 예. 우리도 그래야 되고요. 늘 얘기한 게 국익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외교의 대상 범위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힘이 굉장히 세요. 어쨌든 식민지 한국 전쟁을 거쳐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그 어쨌든 힘은 거기서 좀 나왔다고 보고 네, 그거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한 발은 한미동맹의 굳건히 뒷대, 다른 한 발은 부지런히 우리 국익을 찾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 농구에 보면 피봇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면 공을 받았을 때 이 공을 잡고서 한 발은 고정할 수 있지만 고정해야 되지만 네. 다른 한 발은 자유롭게 계속 움직일 수 움직여야 있는 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외교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나토 참석도 우리가 어떤 지금 옛날처럼 뭐 모든 그 외교의 종속 변수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주도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는 좀 여지를 열어놓는 뭐 그런 의미가 있지 그렇게 않을까요? 볼 수도 있는데 네네네. 어쨌든 나토 참석은 미국의 향후 세계 질서 재편의 구상하에 이제 우리 참석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거기서 능동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때문에 너무 거기에 농도를 더하면 오히려 그 후과가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그런 장이었고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몇 가지 대목은 좀 과유불급이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숙제를 아는 거죠. 결국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단지 이제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지고 자기들과 멀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토라는 유럽 군사 동맹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이제 동아시아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어떤 균형 외교를 그러면 중국과 추구할 건가라는 네. 게 이제 새로운 숙제로 윤석열 정부 외교에 좀 등장을 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청와대 참모들이나 외교부의 얘기를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네. 듣고 또 그 청와대 참모들이나 외교부가 좀 당부하는 주의를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다. 네. 근데 대통령이 그보다 더 나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외교는 한 번 엎질러지면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네. 국내 문제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전문가들 분들 중에는 이제 이 물가에 내놓은 이제 어린애 수영도 못 하는데 막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어린애를 보는 것 같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도 김태효 그 안보실 차장의 브리핑 정도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 정도는 원론적인 얘기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더 나가서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을 우리 거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는 굉장한 사실도 아닐 뿐더러 굉장한 오버죠. 이제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당장에 뭐 과거에 한한령 발동했을 때처럼 우리를 제재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의존 관계는 상호적이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존하는 게 당연한 아니거든요. 거죠. 다 연계돼 있는 것이고. 게다가 연결되는 중국도 이렇게 이제 중국을 견제 포위하는 미국의 전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한국을 잃는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원치 않는 일일 거예요. 네네. 때문에 그런 무모한 행동은 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로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대중국 외교의 균형점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그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중국과도 척질 수 없는 것이고 러시아와도 척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심정적 응원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킨다 이건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 사실은 러시아도 우리와 밀접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럼요. 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옛날에는 뭐 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적이 아닌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시는 좀 저 윤석열 대통령께 뭐 말씀하시고 싶다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그 참모들, 외교 참모들에게 어떤 말을 하시고 싶으신지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럴 때. 뭐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사실 드렸어요. 네. 너무 속내를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자극할 필요가 없다. 네.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다라고 네. 본단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경제나 이런 외교를 통해서 얻는 이득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렇죠. 당연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괜히 총대 메고 나서가지고 중국을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중국이 좀 더 공산주의적으로 좀 더 변하면서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뭔가 조금 불온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세계를 좀 위협하려는 모양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잖아요. 예, 나토가 특히 그랬죠. 그럼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부인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정을 하되 대신에 그 전선의 최전방에 우리나라가 나서가지고 대책점을 가질 필요가 전혀 네. 없으니까 가급적이면은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실리 위교를 펼쳐주기를 바란다.
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뭐라고 더 이상 말은 못하지만 게다가 특히 중국은 북한하고의 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변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든 참모진이든 뭐 정책하시는 분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꾸 감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네. 뿔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뭐 언어나 태도에서 노골적으로 그럼요. 배척하는 언사는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뭐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국내에 있는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해내므로 인해서 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 우리가 안보에 있어서는 공산주의를 배격합니다 이런 말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현혹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중국하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북한하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미국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 그냥 우리 국민들에게도 설명이 그럼요. 예,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네. 좀 정확히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치하게. 그런 장기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플랜이 거죠. 있어야 된다 그런 예. 말씀이신 거고. 그러니까 네. 자꾸 외교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네. 우리 스스로 좀 주체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좀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네. 거죠.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박 의원께도 여쭤본 게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무슨 능동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교 문제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중국의 이 종속 변수처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우리는 뭐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작은 나라고 뭐 큰 산과 같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뭐 중국에 굴종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줬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외교를 외교로 보는 게 아니고 결국 정치의 변수로 봤단 말입니다. 우리 국내 정치에. 자,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장기적인 면에서 대중국 전략,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걸 세워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떤 것으로 좀 장기적인 비전을 좀 가져갈까요?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이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원튼 원치 않든. 다만 이제 거기에 끌려 들어갈 때 한꺼번에 두 발 푹 담그지 말자. 한 발 정도 담그고 한 발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찾는 이런 태도를 아까 얘기하신 보이죠. 그런 피벗 전략으로. 예. 예. 이게 제 첫 번째 예.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G2로서 야망을 드러냈었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너무 빨리 야망을 드러냈다는 말도 뭐 있죠. 도광양해라는 예, 말이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근데 더 어떻게 보면 커졌는데. 중국은 도광양해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나 준비가 됐다고 봤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게다가 이제 하나의 축이 더 생겼습니다. 그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구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실패한 국가가 됐다가 이게 자원의 힘에 힘입어서 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가스 특히 그죠? 과거의 영광을 예. 재현하겠다고 네, 지금 네. 나섰어요. 그래서 구소비에트 국가들은 물론이거니와 구유럽 공산주의권, 게다가 이제 북극권까지 넘보는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패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분열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단결하는 이유가 저 러시아 위협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가는 국제 질서에 우리는 뭐 국익만 생각하면서 미국이고 중국이고 다 필요 없고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어떤 구조적 힘과 또 우리의 실리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추구할 건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사실은 그 핵심이죠. 중요하다고 예, 예. 보고요. 근데 이제 중국 문제는 일단 경제적 밀착도가 아직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뭐 수소전지라든지 이런 초격차 기술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과의 훨씬 더 긴밀한 그런 공조와 경제적인 연대를 추구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 생각이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갈수록 어떤 그런 초격차 기술 경쟁이라는 게 이게 군사 안보 경쟁과 비슷하게 진영 간 대결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기술이 곧 안보라고 하는 네. 시대 아닙니까, 그죠? 기술과 안보가 네. 혼합되고 있는 그럼요. 상황이어서. 근데 그거를 뭐 중국을 의식해서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 지금 중국하고 교역 구조를 보면 그 호주 같은 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데 네. 호주의 중국 영향력은 자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주의 핵심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 아니에요. 뭐 호주는 별로 수출한 것도 없고 원자재 100개는. 네. 근데 우리는 소비재를 수출하는 나라고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핵심 시장이에요. 중국이. 또 뭐 수입품도 우리가 뭐 당장 중국하고 무슨 경제적 관계를 끊거나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최상목 수석 얘기 한마디에 대중국 소비재 수출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어요. 어제. 이건 당장 이제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오랄 리스크도 경계를 해야 되고 네. 점진적으로 예. 점진적으로 아니,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예. 시장 다변화를 추구해야 예. 되는데 시장 다변화라는 게 역대 모든 정권이 그런 얘기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될 금방 수가 없죠. 하루아침에 예. 안 됩니다. 워낙에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이른바 그 동남아 국가들, 베트남이라든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인도네시아라든지 또 인도라든지 또 저 남미의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신흥 시장들에 관심을 두고 네. 여러 가지 경제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게 중국을 대체할 만큼의 예. 이제 이런 저기가 안 되고 캐파가 안 되거든요. 뭐 지정학적 위치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바로 옆에 있는 국가를 최장목 무시할 수 없죠. 시장이 20년 중국 호황 끝났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는 말이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 아닌데 당장에 또 현실화될 수 있는 말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대중국 균형 외교를 유연하게 그러니까 한 발은 미국에 딛고 다른 한 발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 탐색할 때 그것도 핵심적인 대상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유연함, 전략적 유연함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사실 그럼요, 내심으로 같은 우리가 말이죠. 추구해야 할 가치가 분명히 있고 우리의 국익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드러내면서 우린 이런 걸 추구한다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중국이 추구해왔던 것처럼 도광양회 그건 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우리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힘을 기르는 그게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사실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실제로 보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중국이 우리에서 계속 나토에 대해서 참석을 뭐 하지 말라 계속 하면서 뭔가 하면은 뭔가 우리 한국에 뭔가 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걸 계속 위협을 했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중국이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한덕수 총리 그러셨잖아요. 중국이 하지 말라 소리가 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중국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한덕수 총리 얘기로는 사실 중국이 뭔가 좀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뉘앙스로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 그거는 있어서 진짜 예, 예. 그 점에 있어서 좀 감정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훨씬 더 냉정해야 되고 중국이 우리 보고 인상 쓰고 소리 지르면 우리는 웃으면서 아예 왜 그래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거를 어떤 반중 정서에 기초해서 그 보수형 일각에 있잖아요. 반중 정서라는 네. 게 자꾸 드러내고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게 결코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약간 허실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단지 경제적 이익 때문만이 아니고 안보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중로 공조를 흔들고 그 중심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유엔 제재나 혹은 미국 주도 제재의 효과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이제 실효가 없는 게 바로 그거 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보의 측면에서도 대중국 외교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고 네. 저쪽이 뭐 우리한테 약간 위협적인 언사를 가한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좀 그러려니 하고 또 뭐 외교적으로 정색을 해야 될 때는 정색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중국이 제재해도 어쩔 수 없다? 진짜 어쩔 수 없을까요? 당장 우리 기업들 죽어나가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바로 그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국가가 빌미를 제공해서 우리 기업들을 혹은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중국 관영 매체에서 한중 관계 악화 관련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환구시보, 글로벌 타임즈 이런 데서 얘기했다 그래요. 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 뭐 이런 제목으로 지금 사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계속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얘기는 네. 결과적으로는 중국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계속 유지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니네가 나서가지고 위험한 담장 아래 서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냐. 이제 우리한테 사실 뭐 협박 비슷하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맞아. 예.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알았어요. 당신 말 듣고 우리 안 가겠어요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가야 되겠으면 가고 안 가야 되겠으면 안 가는 거죠. 대신에 그 사람들이 그런 명분을 계속 앞에 내세우지 못하도록 조금씩 움직여주는 거죠. 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머리를 좀 잘 써가지고 좀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한 거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니네 그렇게 자꾸 행동하면은 우리 앞으로 니네들한테 제재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말이 나오게끔 이 정부가 초창기에 이런 식으로 행동을 자꾸 하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언제나 그래요. 중국은 아주 센 나라한테도 일단 처음에는 좀 세게 나가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약간 애매한 나라들, 물론 우리도 좀 세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안 그럴 수 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한테는 사실은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되게 굴욕적일 수, 아까 말씀하신 그 굴욕적인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 기분 나쁘니까 우리도 세게 나가겠어 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현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현명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현명하게 됐으라는 게 사실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 생각해보면 어떤 게 현명한 건지는 뭐 뻔히 보이죠. 우리가 딱 일대를 나서가지고 난 니네 맨날 싸울 거야라고 하는 게 현명한 건 아니고 네. 또 그렇다고 맨날 이렇게 기죽어가지고 알았어 당신들이 제일 똑똑해라고 하는 게 현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긁어줄 수 있을 땐 긁어주고 침묵할 땐 침묵하고 네. 말할 땐 말하고 이거를 적시적소에 맞춰서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건데 예. 그거는 구체적인 상황마다 달랐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상황 같은 데서는 그렇게 나서가지고 그렇게 브리핑하면서 혹은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워딩을 할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다. 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 사실 이번에 나토 회의라고 하는 것은 제일 핵심적인 이슈가 이제 스웨덴, 핀란드를 이제 어떻게 가입시킬 건가 하는 그럼요. 거고 거기에 반대하던 이제 터키 지금 이름 바뀌었다 그러죠? 튀르키예? 튀르키예. 예, 튀르키예 바뀌었고 튀르키예가 이제 반대하면서 결국 안 될 것 같았는데 뭔가 이렇게 실리를 취하면서 뭐 그 반대를 접었다. 이제 그게 사실 제일 가장 큰, 맞는 핵심적인 거죠. 이슈였고 예. 그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의전을 받았냐, 젤들이 됐냐 안 되냐 사실은 그거는 뭐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지 예, 예. 거기에 대해 본질적인 얘기가 전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예. 이게 사실은 스웨덴, 핀란드 오랫동안 중립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동맹 국가였는데 이번에 이제 나토라는 군사 조약에 동맹국으로 참여를 하게 됐지 하겠다고 않습니까? 그러죠. 그만큼 사실은 러시아에 대해서 유럽이 느끼는 위협 이게 좀 크다는 거고요. 네, 네. 그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나토 회원 국가들과 비회원국인 핀란드, 스웨덴까지를 포함해서 합동 원전군이라는 유럽 군대를 창설을 합니다. 네. 그 병력이 4만인데요. 이번에 국내 언론에 많이 소개는 안 됐는데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27일 날 나토 사무총장이 기자브리핑을 하면서 이 합동 원전군의 규모를 30만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전략 개념에 그 어떤 그 질적 전환의 문제까지를 다 담았는데 굉장히 사실 이거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 그 유럽의 질서에는 뭐 엄청난 유럽 변화가 통합 군대가 되는 거죠. 생기는 겁니다. 네, 네, 네. 게다가 그게 무슨 뭐 그냥 허접한 군대가 아니고 정예군이 생기는 거죠. 그 유럽 병력장을 다 끌어모아서 대러시아 합동 군대를 창설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한 또 100여 미국도 뭐 폴란드에다가 뭐 5군단 자체를 뭐 미국은 폴란드에다가 설치했다고. MD 저 패트리어트를 또 설치했고 5군단도 직접 또 네, 준수시켰다고. 그리고 지금 했고. 영국의 기갑부대가 뭐 에스토니아에 상주하고 이러면서 군사적으로 어쨌든 유럽이 단결해 가고 있고 이게 하나의 군대를 창설하는 상황까지 나가 있는데 예. 때문에 이런 걸 논의하는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뭐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한 의전이니 이런 거는 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요. 해프닝이나 부수적인 얘기들이고 그런 거 가지고 언론도 또 이 정치권에서도 너무 설왕설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점이 참 아쉽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런 네. 본질적인 문제, 세계 질서의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언론도 짚어주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좀 전략적인 어떤 그 기사나 전략적인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뭐 무슨 그런 뭐 면에서 카메라에서 좀 우리 그냥 언론의 이런 거 가지고 이게 그 참 취재를 그래서.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얼마나 것들이 얘기, 그래요. 얘기할 게 없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저도 생각도 정말 한번 아쉽더라고요, 해봐요. 그런 부분이 네. 좀 아쉽고요. 예, 예. 어찌됐건 간에 뭐 대통령의 첫 그 다자 정상 외교 참석이 우리가 이렇게 딱 보기에 그다지 그렇게 좀 세련되고 또 이 정상회의가 갖고 있는 의미와 또 그로 인한 우리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에도 충분히 숙지하고 네. 어떤 신중한 그런 어떤 자세와 이런 걸 가지고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인 게 대통령이 가는 기내에서 그냥 뭐 얼굴 보고 얼굴 좀 익히고 다음에 만나자. 뭐 실제 그런 거일 수 그렇다 있습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회의가 갖고 있는 그 심각한 의미를 네, 네. 고려했다면 그보다는 훨씬 긴장이 높았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소탈하고 격의 없이 얘기한다는 게 제가 보기엔 이제 다른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거여서 조금 좀 그는 우려스럽고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거는 이게 이제 내치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윤 대통령께 거듭 부탁드리지만 외교안보 참모와 외교부의 얘기를 잘 들으시라. 네네. 본인이 갖고 있는 외교적 지식이나 혹은 철학이나 경험이나 전무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윤 대통령을 뽑을 때도 그렇고 뭐 다른 국정도 마찬가지지만 외교 문제를 특히 잘 풀어가실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뭐 참모도 마찬가지고 참모나 외교부나 또는 아니면 또 이 박원석 의원 같은 분들 들으면 얼마나 정말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에요. 진실인 얘기입니다. 진지한 얘기인데 그런 분들도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도 사전에 듣고 또 이제 아마도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평가를 하시겠죠.
그럴 때도 좀 이런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의견을 좀 나누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우리 언론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실도 그런데 이건 지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해서 평가하거나 성과를 자랑하려고 하는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약소국 후진국 외교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선진국들이나 중견국가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촌스러움을 좀 벗었으면 네. 좋겠고요. 무슨 뭐 누굽니까? 무슨 뭐 다른 나라 정상하고 눈 한 번 마주친 걸 가지고 또 노룩했다고. 그 노룩을 했으면은 그거는 외교적 결례를 바이든이 저지른 거지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예.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보다 지금 국제 이 질서나 또 외교의 장 훨씬 엄중하다. 그럼요. 예. 이런 점을 좀 우리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언론도 물론 이제 뭐 저희가 뭐 언론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세계의 어떤 정세, 국제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진 그런 분석이 좀 드물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늘 그지만 뭐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전 세계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행동한 나라니까 그렇긴 한데 미국의 어떤 언론들만 봐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도 굉장히 역사적인 맥락을 되어가면서 얘기하는 그런 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언론에 있어서도 또 특히 국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혹시 본인들이 좀 부족하면 다른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그 어떤 의견도 싣고 그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쓰고 이래야 되는데 우린 또 이제 다 그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뭐 사회부, 국제부, 정치부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자 대신 뭐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도 이렇게 짚어봤는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무슨 저 원전 저 세일즈 외교를 얘기하신 게 많이 있었잖아요. 뭐 누구죠 폴란드 대통령 또 체코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원전 관련해서 그렇게 좀 그 저 책자도 건네고 했다는 걸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혹시 그런 게 좀 성과가 있을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그 뭐 지켜봐야죠. 네. 당장 뭐 이번에 뭐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물론이죠, 당연히. 대통령이 단지 예. 정상회담 의제나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우리 국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네. 근데 이걸 좀 과시한 건데 그게 성과로 나타날지 나타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고 굉장히 또 첨예하고 또 원전이라는 게 유럽은 어쨌든 탈원전이 대세예요. 네.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가 이제 세계 최대 원전 밀집 국가인데 프랑스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원전을 향후 한 반 정도로 줄이는 로드맵을 갖고 있거든요. 네. 과연 그런 나라들을 상대로 원전 세일즈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런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에 비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공동의 대응 이런 거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인데 네.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이나 지금 현 정부가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제 탄소 국경세가 2024년에 도입이 되면 어쨌든 우리 무역에 굉장히 큰 장벽으로 네.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꾸 이제 뭐 원전 방산 세일즈 그것이 어쨌든 경제적 성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거기 참여한 나라들의 이익이나 혹은 관심사나 이런 거하고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이 트렌드의 변화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질서의 변화 네. 이런 것과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심정은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실제 성과도 없는 걸 너무 자랑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걱정되는 게 네. 그 이번에 나온 것 중에 K-세일즈 외교를 뭐 중국 대안으로 유럽에서 찾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원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는 탈원전에서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뭔가 가는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방향성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의 방향성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경비나 뭐 비용이나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소비하고 나아가자는 쪽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중국 대안으로 유럽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한다? 이거는 조금 서로 안 맞는 거거든요. 뭐 탄소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지금 약간 되게 모순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 외교 성과와 관련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 세일즈 외교 관련한 이 처방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기사들이 잘못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요점은
그러니까 방향성 아까 지금 방향성 말씀하셔서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데 정말로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혹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그 큰 대세의 흐름하고 우리나라가 같이 가고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가지고 그거에 그것도 한번, 맞춰가지고 근본적으로 검토를 세일즈 필요한 외교를 것 해줘야 같아요.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건 안 하고 음. 그냥 단순히 이거는 여기에다가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책자 넘겼으니까 홍보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실 재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그런 관점에 입각해서 이제 그럼요. 뭔가 세일즈를 하더라도 하겠지만 근데 이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탈원전이 대세라고 말씀하셨는데 탈원전이 대세였다가 다시 탈원전이 대세로 되는 건 혹시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잠깐만요. 그 국제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음. 원유 또 가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특히 가스에 또 러시아의 목을 매는 예, 예. 유럽 전체가 지금 뭐 오일 쇼크에 반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버금가는 예. 이제 그런 어떤 세계 경제 충격으로 올 거다라는 네. 관측하에 원전을 잠정적으로 이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가 한편에 나오는 거 사실입니다. 분명히 돼 있죠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이미 네. 탈원전을 한 국가고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다 해서 근본적으로 이 탈원전 로드맵을 바꾼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EU 텍소노미라 그래서 이제 친환경 그 산업이죠. 이른바 저 한참 나왔던 예. 아리백. 아리백. 네, 그 EU 텍소노미에 원전도 포함된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도 K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EU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거는 잠정적이라는 거죠. 잠정적인 큰 거. 틀에서 네네네. 이 탈원전으로 가는 방향을 그걸 거스를 만큼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7월 1일 금요일 생방송 정치본색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셨던 나토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짚어봤습니다. 국익 중심 외교, 균형 외교, 그리고 내심은 감추고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그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박원석 그거를 초청하셔서 좀 조언을 많이 들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